프로젝트 할 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해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아, 했는지. 서류 뚫는 게 굉장히 귀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코테는 진짜 프리패스 수준으로 평소에 음, 만들어 두시면 서류 붙었을 때 그냥 면접 직행이에요. 하루에 한 문제씩은 항상 알고리즘 문제를 풀었어요. 무조건. 그걸 3년 동안 지켜왔고 와, 지금까지 1000일 동안 3000문제 정도 백존에서 해결했는데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우라고 하고 수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복수 전공해서 이제 개발자로 이번에 취직하게 된 김준우입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사피에 들어와서 알게 됐고 제대로 준비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해서 하나 시스템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같은 경우는 소성원 중에 하나를 다니고 있고 전체 학점은 3점대 중반 정도 되고 3점대 중후반 정도 되고 컴공은 4점대 초반 정도 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의 응용수학과를 졸업을 했었고 나이는 98년생 26살입니다. 학점 같은 경우는 4.3 기준에 3.8 정도 됐던 것 음, 같고 개발자를 항상 좀 어릴 적부터 그 좀 꿈꾸고 있었어서 수학과 졸업했지만 개발로 좀 전향을 해서 한 2년 정도 개발자 위해서 목표로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개발 분야는 좀 어떻게 돼요? 저는 주로 웹 쪽이고, 웹 중에서도 저는 프론트엔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프로젝트 할 때 항상 거의 다 프론트엔드로 했었어서, 이제 뭐 저도 쓸 때나 뭐 면접 볼 때 거의 다 프론트엔드 얘기 위주로 수업 준비했었습니다. 창기님은 어때요? 우선 저는 그 백엔드, 웹 개발 중에 백엔드로 많이 목표를 정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프로젝트 할 때는 이제 백엔드만 맞지는 않았고, 프론트엔드나 뭐 인프라, 뭐 이런 부분까지 조금 조금씩 경험을 다 해봤었습니다. 개발이 좀 잘 맞았어요? 개발을 그리고 왜 하고 싶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면접용 답변은 사실 네. 그냥 뭐, 면접용 답변은 뭐, 문제 푸는 게 좋아서 뭐, 현실적인 문제 풀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네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거는 이제 보험용이었고요. 저는 원래 아, 대학원 갈 생각이었는데, 네네. 이제 약간 보험을 하나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살짝 걸쳐놨었습니다. 수학만 하면 이제 나중에 취업하기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음,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학원을 안 가고 취업을 하게 돼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취업까지 하게 됐네요. 그러면 창기님은 왜 개발자를 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IT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항상 면접 때도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 저는 어릴 적부터 좀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수학이랑 IT, 뭐 스마트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대학교 갈 때는 우선 수학을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서 수학과로 갔었는데, 그래도 제가 취미는 항상 스마트폰에 어떤 안드로이드나 이런 쪽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가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제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수학 이론을 탐구하는 것도 물론 재밌었지만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흥미를 느꼈었고 그래서 저는 뭔가 수학 쪽으로 나아간다기보다는 도메인만 좀 달라졌을 뿐 그냥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좀 많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 수학과여서 개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나요? 네, 저는 우선 수학 졸업을 하면서 사실 알고리즘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 할 때 어떤 사고력을 알고리즘 공부하는 이유가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아무래도 수학 이론들이 더 많이 도움이 됐었고 또 수학을 배울 때 좀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나가는 과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알고리즘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됐었고 또 웹 개발하면서도 그런 사고력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음,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갖다 쓴다던가 이럴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주니어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학이 막 프론트 개발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이제 다른 문과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학은 뭔가 증명의 수학을 해야지 수학을 한다고 느끼는데 문과 애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적인 그런 수식만 들어가도 수학이라 생각하더라고요. 수학과, 네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약간, 저는 너무 기초라서 수학을 안 쓴다 생각했는데, 문서를 읽을 때 수학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저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습득하는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취업 전반적인 과정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주전공이 아니었으니까, 그거를 따로 공부하는 건 어떻게 공부했는지나 아니면 기간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짜 노베였어요. 그러니까, 노베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컴퓨터 그 막 CS 뭐, 운영체제 이런 거에 대해 노베라는 말이 아니라, 웹 개발을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갈 생각이었으니까, 원래는. 졸업 전까지만 해도 막 웹개발 이런 걸 몰라가지고 프론트랑 백이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졸업 작품 하면서 이제 프론트 개발 처음 하면서 프론트 백이 뭔지 알았고, 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실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첫 1년은 그냥 좀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요. 그냥 원서 쓰고 넣으면 다 가는 줄 알아가지고, 그냥 뭐 준비를 거의 안 했는데, 그냥 원서만 쓰고 준비를 거의 안 하고 호텔 준비만 좀 했었는데, 근데 사피 들어와서 이제 웹개, 뭐, 웹개발이 뭐고, 뭐, 또 이런 친구가 있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주워들어가지고, 아, 그때부터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지금 7월이니까 작년 저는 1월부터 공부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월이요? 네네, 24년도 1월부터 공부했다고 볼 수 그럼 있는 한 것 1년 같아요. 6개월 달린 거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사피는 언제 몇 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사피는 24년도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딱 1년 했습니다. 와, 오래 하는구나, 그게. 근데 그게 아마 아, 제일 길 거예요, 그때 캠퍼스에서. 그러면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그쵸, 그쵸. 저는 이제 사실 백엔드에서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백엔드에 뭐 데이터를 갖다 주면 알아서 하겠지라고만 알고 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프론트 뭐, 특. 나는 맞아요, 내가 맞아요. 데이터 줄게. 그냥 알아서 해줘. 그래서 네네. 스프링이 뭔지 몰라가지고, 네네. 사피 들어가서 뭔지 알아가지고, 그때 네네. 막 이제 백엔드도 공부하고, DB도 좀 아, 공부하고, SQL도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결국 다 같이 공부하는군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사피 들어가서 뭐 스터디도 하면서 공부하고, 혼자도 공부하고 하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년 6개월 보면 되고, 그중에서 이제 코테 공부했던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코테는 근데 저는 좀 남들보다는 좀 짧게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학과 친구들이 코테를 좀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음, 주변에 보더라도. 그래서 그 전에는, 사피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파이썬으로 코테를 봤었거든요. 딱 제가 딱 얼마큼 했냐면, 삼성 코테 일주일 전부터 딱 일주일씩 공부했어요. 어, 약간 삼성 그런 코테 식으로. 날짜가 잡히면 딱 그 서류 발표 나서 이제 코테 보기 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되거든요. 일주일 음, 정도 상하반기 두 번씩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거의 안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음, 구현 문제는 좀 푸는데 시간 복잡도까지 고려하지는 않는 그 정도 실력이었는데, 사피 들어가서 이제 언어는 자바로 바꿨고, 그러면 사피에서 자바를 강제해가지고 바꿨고, 그리고 딱 저는 초반에 코테를 코테를 실력을 엄청 완벽하게 끌어놓아서 웬만한 코테는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 약간 취업 전략이었는데, 그래서 한 한 딱 3월까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코트랑 풀었던 것 같아요. 사피 이제 하면서. 그죠, 사피 하면서. 근데 네네. 사피를 하면서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막 좀 OT 기간, 약간 OT랑 적응 기간이라서 막 많은 걸 아, 시키지 않거든요. 네네네. 조금 널널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에서 뭐 강의를 하든 말든 그냥 저는 뒤에서 계속 코트만 문제만 풀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의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코트만 문제 풀어가지고, 그때 음, 이제 상제 3개월 바짝 해서 끌어올리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안 했어요. 그냥 감 잃지 않을 정도로만 해가지고. 그럼 뭐 코테 공부 방법이나 이건 좀 이따 한번 여쭤보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지식이나 이런 거는 복수 전공을 했으니까 그때 배웠을까요? 아니면 따로 공부했던 시기가 있어요? 일단 근데 복잡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운영체제 DB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 알았고요. 근데 그러면 또, 네. 또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아니라 학점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해가지고 네. 기본이 그러면, 탄탄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호텔을 좀 3번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는 CS 공부를 좀 했어요. CS 공부를 엄청 빡세게 하진 않고 그냥 면접 준비, 뭐 서류 준비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CS 공부는 그 이후로는 쭉 이제 틈틈이 해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준비하고 이런 게 거의 1년 정도 썼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나머지 맞아요, 기간은.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1년 반 정도. 창기님은 개발 공부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이제 제가 백엔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딱 백엔드만 봤을 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 다닐 때까지는 사실 자바나 스프링 이런 거 다뤄본 적이 없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삼성청년 소프트 아카데미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서 그때 자바랑 스프링 처음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났으니까 웹 개발 중에 백엔드는 한 1년 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프론트엔드나 그런 앱 개발도
학교 다닐 때 조금씩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길게 좀 해오긴 했지만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면 두 분 다 생각해 보면 2년 정도는 좀 잡아야 되겠네요. 아, 네. 약간 CS, 그러니까, 코테는 사실 바짝 하면 끌어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좀 CS나, 그러니까, 코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CS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해야 음, 되니까, 음. 좀, 넉넉히 한 2년은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2년은 취업 시장이 잡아야 또 좋지 된다. 않아서, 네네. 이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음, 면접에서 물어보고 네네. 하면은. 그래서, 음, 1년 반에서 2년은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창기님은? 딱 웹 개발만 봤을 때는 네. 1년 반 정도인데, 음, 뭐 그 기반에 깔린 지식들까지 좀 포함하거나 경험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근데 좀 많이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그렇군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저는 최소 2년 정도는 잡아야 최소 될 것 2년.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교육을 딱 들어갔을 때 기준인 것 같고, 어, 진짜 노베이스라면 한 3년 어, 정도까지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야, 진짜 싶습니다. 그냥, 저는 한 1년 반에서 2년? 그러니까 뭐 완전 제 노베이스, 완전 비전공, 만약에 문과에서 막 이제 개발자를 하고 싶다. 가정했을 때, 컴팩트하게 1년 했을 때, 반에서, 네, 이제 컴팩트하게 진짜 그것만 했을 때,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근데 대신에 저는 좀 제한이,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코치해줄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맞아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음, 효율적으로 시간을 썼을 때 1년 반에서 2년 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즌하면서 몇 군데를 좀 지원을 하신 거예요? 이번 상반기는 35 정도 쓴 것 같고, 35군데 이력서만. 정도 쓴 것 같고, 네, 네네, 서류 제출한 것만. 네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는, 다시 세봤는데 제가 한 네. 40개 정도 썼더라고요. 와,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때는 제가 제 기억에는 한 15개 정도 썼던 걸로 기억해요. 음, 그때는 공고도 많이 없어가지고, 쓰고 싶어도 좀 못 썼었어요. 그러면 이력서 통과한 게 한 어느 정도 비율일까요? 근데 이게, 이력서 통과를 뭔가 퍼센트로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왜냐면 통과하는 그런 기업 스타일이 있고, 절대 못 통과하는 기업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음, 예를 들어서 어학을 많이 보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잘 통과를 못해요. 저는 그런 영어를 잘 식으로. 못해가지고, 그런 네네네. 부분들을 통과를 잘 못하고, 그리고, 뭐, SI 이런 데는 서류는 웬만하면 다 통과시켜주더라고요, 저를. 아, SI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금융사들, 은행 제외한 금융사나 금융공기업들은 통과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 보니까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고, 기업 스타일에 이런, 따라 또 잘 맞는 데가 있네요. 네네, 맞아요. 네네. 이게 사람마다 아마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함률이 한 30% 정도 되지 않나? 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삼성청년 소프트 아카데미에서 이제 처음 웹개발 교육도 받았었고, 취준도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무래도 비전공자분들은 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도 아직 완성되어 있는 게 없고, 자소서를 쓰려고 해도 사실 쓸 말이 좀 없어요. 좀 막막하고, 음, 그런 것들 스토리로 풀어내기가 좀 힘들어서 작년에도 저도 취준하고 서류 많이 넣고 싶었지만 좀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에 더 많이 집중하고 프로젝트에 더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서류는 20개 정도밖에 못 넣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취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거는 올해 상반기였어요. 그래서 음,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서류 한 50개 정도, 올해 상반기에만 50개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잘 붙었던 곳도 마찬가지로 저도 SI 쪽을 항상 많이 붙었었는데, 금융권은 잘 못 붙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자소서 그런 것도 좀 적응을 하면서 금융권 쪽도 조금씩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면접도 많이 금융권 쪽으로 갔었고, 뭐 그렇게 네, 취준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저 동기들 이제 뭐 준우님도 그렇지만 항상 동기들 보면서 그런 자극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음, 동기들은 취준을 항상 열심히 하고 서류를 수십 개씩 넣고 있는데 음, 저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턱없이 모자란 양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통학도 해야 했었고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올해 상반기 열심히 하면서 또 취준 생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사피 같이 이제 부트캠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프로젝트 경험이 거의 없었고 전무했고 그리고 주변에 뭔가 취업 얘기를 들을 사람이 아, 아무도 개발자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딱히 그쵸, 그쵸, 없으니까. 그쵸. 아, 같이 시즌하는 친구가 없으니까 정보를 들을 구멍이 없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게 같이 같은 반 애들한테 엄청 많이 주워들었고 이런 회사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준비하면 좋고 이런 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요. 대신에 다른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사피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때 프로젝트를 7주씩 해서 3번 하거든요. 저는 7주도 좀 짧은 기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 날림으로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개발 공부를 하면은 좀 무조건 난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만약에 프론트를 할 거면 프론트 개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게 부트캠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비전공자였고, 웹 개발 경험이 많이 없었고, 프로젝트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험적인 부분을 채우고, 또 프로젝트랑 뭐 웹 개발 이런 쪽 많이 채우고 싶어서 그런 거 목표 가지고 삼성청년 소프트 아카데미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준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어떤 교육이든 들어가기 전에 목표가 좀 명확하게 정해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얻고 싶었던 것이 경험 그리고 웹 개발 이런 부분에서 뭐 프로젝트 경험이나 스터디 이런 것까지 좀 많이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 사피를 선택했던 것이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들어가서 그냥 공백기 채우는 용도? 그것밖에는 사실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가 항상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는 몇 개 정도 어떤 걸 어느 기간 동안 준비를 좀 하셨나요? 제대로 써먹는 거는 딱 2개 정도를 써먹었고요. 프로젝트 스타트에서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졸업 프로젝트까지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보면 한 4개 정도 되긴 하는데, 저는 2개 정도는 그 면접이나 서류에서 써먹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머지 2개는 버리고 2개만 써먹었고, 사필은 근데 이게 딱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왜냐면 음, 저희가 정하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명이 한 팀에서 한 7주 정도 하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프로젝트 하나가. 그래서 음, 제가 쓴 프로젝트 둘 다 6명이서 이제 7주 정도 했었고요. 둘 다 뭐 프론트엔드 개발했었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은 사실 리액트를 저는 막 따로 준비하진 않았었어요. 좀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개발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하는 거는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고, 만약에 부트캠프에 들어가신다면 그 전에 좀 미리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음, 자기가 쓸 비즈니스 스택을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프로젝트에 좀 풍요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공부하면서 개발하면 단순 개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간단한 코드 거. 짜놓는 기계밖에 안 되는데 음,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고민을 하면서 좀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고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음, 그런 걸 모르고 공부를 하면서 개발하기 급급하면은 그런 고민이 하나도 하지 않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나중에 면접 가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네, 저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피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6명이서 한 팀이었고 6주에서 7주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는 3개에서 4개 정도 경험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면접이나 서류에서 활용하는 프로젝트는 가장 자신 있는 거 한두 개 정도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프로젝트를 더 많이 넣는 거는 오히려 면접 시간이나 서류 쓰는 데서 너무 다양한 걸 나열해 놓는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어필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프로젝트 자신 있는 거 한두 가지에만 집중을 해서 그걸로 어필을 하는 전략을 더 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거 괜히 어떤 거 자신 없는 거 썼다가 그 질문 들어오면 오히려 마이너스 될 때도 많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기업 따라서도 가장 아, 어필을 네네. 할 그런 프로젝트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기업에 맞춰서 항상 우선순위 정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음, 이력서가 통과되기 위해서 이런 노하우들이 각각 있으실까요? 제가 왜 이 기술을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어필하려고 했어요. 면접을 보다 보면 이제 왜 이 기술을 썼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항상 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쓰다가 이제 일부러 궁금한 점을 만들어 놔서 그 부분에 질문이 들어오도록 유도해서 쓰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를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잘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 자소서를 쓸 때 좀 기술에 사로잡혀서 쓴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좀 승률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기술에만 그 기술을 물어보는 문항이 아닌데도 계속 기술에 맞춰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결과가 안 좋았던 적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 봤을 때는 항상 기업에서 요구하는 문항들에 뭔가 요구하는 답변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문항이 이제 자소서 쓸 때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문항들을 한번 쓰기 전에 문항들을 세 개를 쭉 읽어보고 어떤 문항에 어떤 소재를 써야겠다 이런 거를 미리 정해두고 그거에 맞춰서 좀 쓰는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호텔을 대부분 보나요? 아니면 안 보는 데가 좀 더 많나요? 요즘은 거의 다 보고, 금융공기업은 좀 안 보는 데가 많아요. 대신에 호텔을 안 보는 대신 필기시험을 봐요. 그래서, 뭐, NCS인가? 그거 어, 아닌가? NCS도 아, 보고 네네. 전공 CS 질문도 같이 봐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거를, 전공 CS 지식 있는지 네네네. 그거를 객관식이나 한 뭐 번에 주관식으로. 하루에 몰아서 이제, 뭐, 주말,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시험을,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공은 거의 다 이제 그런 필기시험을 보고, 어, 금공 중에서도 호텔 보는 데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필기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호텔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 필기 시험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와요?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 DB, 운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처음에는 좀 예전에는 정석적인 거 그런 기본적인 거 물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워낙 잘해서 그런지 진짜 별의별 걸 다 내요. 그래서 AI도 내고, 얼마 전에 요즘은 막 블록체인도 내더라고요. AI를 낸다는 게 뭐예요? AI의 아, 그러니까 어떤, 네. AI에다 기본 지식, 그러니까 회귀나 뭐, 리그레션이나 아니면은 어, 뭐, 딥러닝, 머신러닝 차이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KNN 알고리즘 방식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는 프론트로 개발 네, 지원하는데도 그냥 금융권, IT인데도 그냥 물어봐요. 그런 것도 다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포괄적으로 나오고, 그 음, 회사마다 내는 그 범위가 다르고, 공고문에 써 있는 데도 있고, 안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할 때는 저는 뭐 공무원 전산직 시험 책을 사거나 아니면은 정부 음. 처리 기사 책을 사가지고 그 문제집을 풀어봤거든요. 그 두 개를 풀면 이제 웬만큼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권 말고는 그런 필기 시험은 잘 없었어요? 금융과 말고, 네, 거의 없어요. 보는데도 아, 간혹 있긴 한데, 거의 다 코테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좀 난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난이도가 대부분은 좀 어땠어요? 근데 문제 난이도는 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코테 기준으로는 좀 IT 네네. 회사들이 코테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뭐, 쿠팡이나 네이버 관련된 회사들, 네이버 자회사나, 뭐, 저 카카오도 본 적은 없는데, 네네. 카카오 기출문제 보면 어렵게 나오니까, 네네. 그리고 IT 쪽이 좀 어렵고,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나머지 회사들 중에서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또 SQL을 보는 데가 많이 있어서 SQL도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요즘 좀 더 어려워지는 추세라서 호텔은 그래도 좀 더 많이 좀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원한 곳들은 주로 SI나 금융권 쪽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곳들은 제가 지원했던 곳들은 대체적으로 서류,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 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이런 순서가 대부분 일반적이었어요. 코딩 테스트가 완전 필수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럼, 아무래도 네네. 좀 제가 지원했던 곳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음, 것 같아요. 그러면 난이도는 어땠어요? 창기님이 느끼기엔. 사실 제가 코딩 테스트를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사실 알고리즘을 진짜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음, 어, 좀 어렵다 싶다가 이제 제 기준이랑 다른 분들 기준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걸 그냥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SI 쪽이 조금 더 제가 SI랑 금융권 쪽을 많이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융권 쪽은 좀 쉬웠던 느낌이 있었고 SI 쪽이 그거에 비해서는 살짝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 쪽이나 오토에버 이런 데가 사실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 어, 두 곳을 제외한다면 제 생각에 한 500문제 정도만 열심히 푼다면 열심히 500문제? 네. 공부한다면 네, 그 정도만 공부를 한다면 어느 정도 평균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평이했던 난이도 정도는
통과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리고 금융권 쪽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금융권은 문제가 조금 더 쉬운 대신에 SQL 문제가 이제 같이 출제가 되었었고, 네, 이제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주로 저희가 프로그래머스에서 이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런 코딩 테스트가. 근데 시간 제한을 보면 1초 아니면 10초예요. 주로. 아, 네네. 1초, 10초로 나뉘는데, 실행 10초가 시간에 아무래, 제약도. 네네. 네. 근데 이제 10초가 아무래도 널널한 편인데, 그러면 이제 시간 복잡도가 더 여유로운 상태에서 제한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또 n이나 m 같은 제한이 크지 않아서 완전 탐색으로도 쉽게 풀리는 그런 완탐, BFS, DFS 이런 문제들이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SQL이 4번, 5번으로 추가가 되는 그런 형태였고, SI 쪽은 SQL은 없는 대신에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다양한 범위에서 더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조금 쉽다고 평가했던 이유는 막 시간 복잡도를 엄청 고민해서 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내가 생각나는 거 그대로 완전 탐색으로 하든 이렇게 하면 웬만치 통과하는 뭐 BFS, DFS도 생각나는 대로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정도면 통과하는 느낌인데 저쪽 현대오토에버나 더 어려운 기업들은 좀 최적화나 시간 복잡도를 더 생각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어,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네. 있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아, 네네. 잠시만요. 천천히 그러면 자주 나왔던 유형이나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까요? 한 달 뒤에 코테 보는데 저 어떤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딱 체감적으로 이거 BFS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선 문제가 예를 들어 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보통 두 문제를 푼다고 해도 합격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코테는 제 생각에는 평균 이상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이상만 가면 되는데 그런 2번까지만 만약에 안정적으로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코테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되는 느낌이고 저는 그래서 완탐, BFS, DFS 그런 쪽을 조금 더 탄탄히 하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음, 네. 그리고 플러스 이제 구현 능력이나 시뮬레이션 그리고 자료 구조 능숙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만들어 두신다면 제 생각에 코테는 안정적으로 통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아니면 DP 뭐 아니면 트리 관련된 거나 트라이 막 이런 좀 어려운 자료 구조들 알고리즘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저는 네. SI 쪽 목표로 하신다면 네네. 그런 쪽까지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해야 그죠. 되는 거고 우선순위로 따진다면은 음.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우선 더 많이 그쵸. 탄탄하게 하시면서 이제 남는 시간 활용하셔서 알고리즘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음.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네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완전 탐색 DFS, BFS 이거 위주로 일단은 하고 확장을 시켜 나가자. 네, DP나 다익스트라나 아니면 이제 우선순위 그런 큐나 문제들 뭐 바이너리 서치 네. 이런 것들도. 네네,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분 탐색이나 누적합,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완전 탐색으로도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시간에 애매하게 걸려서 통과가 안 되는 문제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코딩 테스트를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SI 음. 쪽이라면. 그러네요. 그럼 준우님은 어떻게 느꼈어요? 좀 음, 나왔던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유형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요즘은 근데 좀 옛날에는 BFS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딱 처음 봤을 때 알고리즘이 바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생 구현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 구현 문제들이랑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완탐이나 완탐이나 뭐 BFS, DFS는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한다면 DP나 저 DP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DP가 어렵긴 음. 한데 그래도 어려우니까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그래서 DP를 나오는군요, 좀 체감상. 네, 저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DP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틀이나 그래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해야 되는 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네. 어 엑스트라 이런 특정 알고리즘을 쓰는 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이스트라나 네. 네네 트라이 막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고 음. 좀
뭐라고 해야지? 완탐 위주의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생각할 이 때. 문제 잘 이해해서 잘 한번 풀어봐. 구현 시뮬레이션 이런 그쵸, 느낌인데 그게 그쵸. 완전 그쵸, 그쵸. 탐색으로 좀 나오든 뭐 그 DP로 나오든 그죠.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구현 시뮬레이션의 느낌의 그런 자료구조 알고리즘 문제들이 나오는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이런 건 너무 누가 봐도 딱 이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인데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잘 안 네네. 나오고. 음 어떤 게 나오는지 뭐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쭤봤는데 그러면 추천하는 공부 루틴 학습 루틴 막 호텔에 3개월 딱 잡고 빡세게 한다고 치면은 우선은 이제 그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관련된 문제는 한 5문제 정도씩 풀어볼 것 같아요. 어, 뭐, 틀이면은, 틀이 관련된 문제 5문제 정도? 좀 근데 마이너한 거 말고, 백준에 보면은 이제 문제집이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좀 메이저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위주로 풀어볼 것 같고, 난이도는 한 실버 상위권에서 이제 골드 상위권까지를 어, 풀어볼 것 같고요. 그러면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사실 한 번 문제를 풀고, 다른 문제들을 막 풀다가 다시 풀라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다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면 좀 머릿속에 잘 안 남는데, 좀 한 문제를 풀고, 관련된 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정리가 좀 알고리즘이 정리가 되고, 그걸 응용하는 방법까지 좀 익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풀어서 웬만한 그런 메이저한 주된 주제들을 다 마스터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스 넘어가서 레벨 2나 레벨 3 문제들을 풀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네, 레벨 2나 레벨 3 문제 중에서 그냥 옛날 문제 말고, 좀 최근, 뭐, 카카오 블라인드 뭐 테스트 카카오 블라인드 테스트나 뭐 코딩 대회에서 나온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좀 최근 문제들 위주로 풀면은, 그런 문제들은 좀 아무래도 최근 코테 경향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 막 2017년, 18년 문제보다는 훨씬 더 요즘 실전 코테에 가까운 문제들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백준 기준 실버에서 골드 상위 정도의 문제 그리고 프로그래머스는 레벨 2, 3 정도 풀고 최신 출제된 뭐 대회 문제들이나 이렇게 풀면은 얼추 코딩 테스트 네,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다. 네, 맞습니다. 저는 3개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아, 생각해요. 네네. 3개월. 왜냐하면 저는 네네. 제가 알고리즘 처음 시작한 게 2022년 5월이었거든요. 3년 이제 3년 전에. 정도가 네네. 됐는데 그 기간을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 네네. 저는 하루에 한 문제씩은 항상 알고리즘 문제를 풀었어요. 무조건. 네. 그걸 3년 동안 지켜왔고 와. 지금까지 1000일 동안 3000문제 정도 백준에서 해결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평소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평소에 하지 않으면 이제 코딩 테스트가 바로 코앞인데 이제서야 시작을 한다. 그거는 너무 급박하고 맞아요. 오히려 마음도 급하고 그 알고리즘들도 좀 다 까먹은 상태에서 자신감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평소에 하루에 한 문제씩은 항상 풀어라라고 말씀을 음. 꼭 드리고 싶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감을 약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문제도 좀 많이 풀어야 되고. 네, 저처럼 많이 풀 필요는 없는데 네네. 저는 그 선을 500문제 정도로 좀 어.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뭐 제 주변에 전공자 친구들도 많고 비전공자 친구들도 많고 뭐 코텔 아예 안 해본 친구들도 많은데 딱 봤을 때 500문제 정도 푼 친구들이 보통 취업을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걸 봤을 때는 한 500문제까지만 열심히 풀고 백준에서 한 골드 정도 이렇게 티어 찍으면 그 정도면 이제 코테의 최소 자격 정도는 만족을 시키지 않나 그렇게 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렇군요. 백준. 그리고 네네.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도 좀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준 플랫폼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 백준에 가보시면 그 사이트 위에 단계별로 풀어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음. 단계별로 풀어보기가 좋은 점이 이제 유형마다 문제 세트를 좀 여러 개 넣어놨거든요. 완전 노베이스일 때 뭐 조건문, 반복문 이런 단계들까지 있어서 진짜 노베이스 입장에서 조건문 한번 활용해보고 그렇게 문제 한번 해결해보고 반복문 한번 해결해보고 반복문 사용해서 해결해보고 그렇게 좀 천천히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 노베이스 입장에서 좀
알고리즘에 적응하기 좀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백준 단계별로 풀어보기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알고리즘은 결국 저는 혼자서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 코드, 좋은 코드들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문제를 혼자서 고민하고 풀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 코드를 봤을 때, 아, 어떤 부분에서 이런 시야를 더 가져갈 수도 있구나, 이런 접근법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 경험을 해보면 그게 다른 문제 풀 때도 그 접근법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알고리즘 스터디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런 목적이 결국 뭐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 코드 같이 보면서 접근법 공유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 찾는 거 저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문제 풀다가 좀 어려운 거 있잖아요. 고민을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지 아니면 바로 다른 분들의 풀이를 봤는지 이런 건 궁금하네요. 그래도 고민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좀 이게 실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하긴 하는데 저는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사실 시간 낭비라 생각해요. 음, 고민을 하는 것도 에너지 소비가 큰데 또 거기다가 시간을 많이 너무 쓰면은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을 그만큼 뺏기는 거니까 한몇 시간 고민하고 잘 안 풀리면은 솔루션 봐가지고 답안지 찾아봐서 그거를 빠르게 익혀서 또 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창기님은 어때요? 만약에 유형에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면은 그런 유형부터 일단 집중적으로 개념을 학습하고 관련된 문제를 쭉 풀어볼 것 같아요. 시간이 사실 많다면 문제의 답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끈질기게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가 취준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느 정도 저도 효율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몇 시간 딱 고민했을 때 안 풀린다 싶으면 그냥 답을 보고 빠르게 익히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다만 그렇게 답을 봤을 때는 그 풀이를 이제 몇 주 뒤, 몇 달 뒤면 까먹게 될 텐데, 까먹은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의 흐름을 뚫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답을 봐서 익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이 그 문제 봤을 때 그 풀이 과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생각의 통로를 미리 뚫어놓는 작업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왜 그 풀이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아, 그러면 기술 면접은 보통 어떤 질문들이 나오게 돼요? 저는 근데 좀 특수한 케이스였어. 왜냐면 리액트를 했는데 리액트를 면접관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어, 이제 그러면은 저한테 뭐 금융공기업 이런 데는 리액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리액트를 쓰질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저한테 기본적인 CS 질문들을 던지세요. DB나 네트워크. 아니면은 음, 뭐 DB 네트워크나 아니면 제가 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소서 몇 개를 써놔요. 그 키워드들을 음, 질문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 그거를 질문하세요. 어떤 키워드로 썼어요? 예를 들어 스프링을 좀 했는데 스프링을 할 때 뭐 MVC 패턴 사용했다 이렇게 이런 아, 거 쓰거나 아니면은 DB 할 때 DB 뭐 아노멀리 이런 거 고민하면서 네네. 개발했다 하면은 어, 뭐 아노멀리 뭐 있냐 이렇게 어, 물어보고 네네.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건수를 맞아요. 유도를 네네네.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그렇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고 리액트를 아시면 이제 리액트 질문이 들어오죠. 아무래도 리액트를 썼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약간 내가 이력서에서 쓴 거 토대로, 내가 했던 프로젝트 토대로 질문을 보통 하겠네요. 맞아요. 거의 다 프로젝트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뭐 프로젝트에서 저처럼 이제 물어볼 게 잘 없다 싶으면 그때 이제 이력서에 뭔가 이력서에서 뭐라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질문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력서에 좀 내가 쓴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두는 게 제일 좋긴 하겠네요. 아, 그쵸, 그쵸. 무조건 이력서 위주, 그리고 면접장에서 말한 것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알고리즘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오나요? 가끔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제가 금융결제원 그러니까 피코테 리뷰를 하는 데는 가끔 물어봐요. 금융결제원도 코테 리뷰를 하고, 아, 코테 그리고 리뷰를 좀 하는군요. 현대오토에버도, 네네, 하는 데가 가끔 있는데, 현대오토에버도 코테 리뷰를 하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이거 왜 이런 방법을 썼고, 이 방법과 뭐 다른 방법의 차이점, 장단점은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시간 복잡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많이는 안 물어보고, 그냥 간단하게 한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물어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창기님은 어땠어요? 기술 면접에 어떤 걸 주로 질문을 받았었나요? 우선 1차, 2차로 면접이 나뉘는데 네네.
뭐 보통 1차는 기술, 2차는 인성 면접, 임원 면접 어, 이렇게도 나뉘는 데가 있긴 하지만 네네. 아닌 요즘은 좀 섞이는 곳들도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네. 1차에서 뭐 기술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인성 질문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랬는데 기술 질문이 이제 들어온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자소서나 이력서 아니면 경험했던 프로젝트에서 썼던 기술들 그런 위주로 많이 물어보셨고 플러스 이제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있다면 뭐 그런 것까지 또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는 직무에 맞춰서 썼기 때문에 그게 교집합이 항상 비슷했었고 뭐 자소서에 썼던 뭐 자바나 스프링 뭐 깃을 썼다고 하면 이제 깃 이런 질문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걸 썼느냐 따라서 항상 그거에 기반해서 많이 들어왔던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력서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네네. 질문이 예를 그대로 들어 나왔네요. 네네. 네, 자바를 썼다고 한다면 뭐 네. 자바 객체 지향이 무엇인지, 뭐 객체 지향의 5가지 뭐 솔리드 원칙 이런 거 물어보시기도 아주 하고 기본 네, 정석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네요. 정석적인 질문 플러스 뭐 더 깊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그런 질문들에서 답변을 잘했다 하면은 이 지원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하면서 더 깊게 들어갔던 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기업마다 아, 네네. 달랐었어요. 음, 그렇구나. 그리고 네네. 이제 CS를 중요하게 보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CS 지식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네네. 뭐 DB나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런 전공 과목들 위주로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마다 많이 달랐었고, 뭐 알고리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좀 특이 케이스예요. 그 이력서에 항상 꾸준히 했다는 걸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알고리즘 경험도 같이 언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경험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뭐 요 알고리즘에 알고 있는지부터 뭐 알고리즘을 왜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지 뭐 그런 어, 질문까지 좀 받아봤던 것 같아요. 이런 어, 건 이제 제가 좀 특이 케이스라 그런 느낌도 있고 만약에 면접 전에 코딩 테스트를 보는 곳이라면 그런 코테도 언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질문이 연관해서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거는 어떤 질문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궁금했던 거. 그냥 음, 제가 보통 코테 성적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음, 코테 성적이 좋은 편인데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음, 중요한 거는 개개인에 맞춰서 들어온다. 개개인의 음, 이력서나 네네. 아니면 답변.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에서 어떤 개념이 또 음, 등장했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항상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쓴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인성 면접은 어떤 질문들이 좀 나와요? 일단 갈등 경험은 거의 물어보고요. 갈등 경험, 팀, 네. 사실 인서사의 부분도 거의 다 이력서 기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력 음, 뭔가 분명히 자소 쓰다 보면은 그런 내용을 쓰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 꼬리 질문을 다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계속 파고들어서 어떻게까지 대답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SI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음. 이제 야근 관련해서 이렇게 이력서 쓰지 않았지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근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포지션 네네. 변경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괜찮나?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기업의 특성에 따른 그런 네네. 질문도 있었습니다. 음, 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지원 동기인 것 같아요. 지원 동기. 왜 이 어, 회사에 들어오고 싶고 왜 회사에서 이 지원자를 뽑아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 항상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어,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원 동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잘 생각이 안 나고 네. 뭐 가치관이나 회사 선택 기준 뭐 그런 쪽으로 항상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플러스 이제 경험적인 부분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갈등 경험이나 성공 경험, 실패 경험,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오, 그래서 왜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왔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나 뭐 친구 관계 같은 그런 질문들도 많았고, 진짜 오, 딱 인성적인 질문들, 그런 질문들도 있었고, 근데 그러네요. 제일 중요한 네네. 거는 지원 동기나 그런 경험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음, 네,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해왔었는지. 결국 이 흐름이 탄탄하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거를 면접관 분들께 설득시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뭐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저도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준 중에 좀 멘탈 관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좀 할 때는 바짝 하고, 그다음에 비시즌일 때는 좀 확실하게 노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시즌도 있나요? 서류,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자소서 쓰는 기간이 딱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코테 보는 아, 기간이 있고, 면접 보는 기간이 끝나면은 또 이제, 그 다음, 뭐, 자소서 쓰는 기간까지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 물론 뭐, 본인이 뭔가 할 수 있고, 아직 그런 여력이 된다면, 정신적 여력이 된다면 하면 당연히 좋지만, 좀 너무 많이 지친다면 그 시즌에 잠깐 놀고, 다음 시즌을 음,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좀 장기적으로 됐을 때 그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결국에는 면접 가서 그런 부분들이 안 좋게 작용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기님은 좀 어땠어요? 사실 뭐 멘탈 관리나 뭐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그런 것들 제가 세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네네. 항상, 네, 저 말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말하는 거긴 한데, 첫 번째로 이제 개발적으로 꿈을 정하셨다면 평소에 알고리즘이랑 면접 스터디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평소에 해야 돼요. 닥친다고 하면은 좀 급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면접 가면은 머리가 하얘지고 좀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작년에 사피 하면서 발표 경험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기업 임원분들 앞에서까지 이제 한 10분 정도 PPT로 발표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발표 경험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사실은 전 면접 스터디 하면서도 더 많이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면접 스터디가 이제 면접 갈 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연습이 결국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서류, 코테, 면접 순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서류를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제 주변에 잘하는 분들을 봐도 성함률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취준 시장 자체가 많이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류 뚫는 게 굉장히 귀한 기회거든요. 소중한 기회인데. 근데 사실 서류를 뚫었는데, 코트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아, 그게 많이 그러네요. 아쉽잖아요. 억울하긴 하겠다. 네. 그래서 코테는 진짜 프리패스 수준으로 평소에 음, 만들어 두시면 서류 붙었을 때 그냥 면접 직행이에요. 음, 바로 면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테 프리패스 수준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동시에 면접 스터디까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음, 첫 번째 팁이고 네네. 두 번째 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비전공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항상 느꼈던 부분이 좀 더 완벽하게 해서 완벽하게 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서류를 굉장히 많이 넣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소서 쓰는 것도 결국 계속 자소서 쓰면서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결국 피드백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피드백을 받아야 내 자소서가 더 발전하고 또 첨삭을 받고 이런 게 진행이 될 텐데 그 시작을 너무 늦게 하면 취준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프로젝트가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소서를 어떻게든 작성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공고도 많이 확인을 해보시고 공고의 직무들 보면서 내가 맞는 직무들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취준 미리미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멘탈 관리 측면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취업이 되는 걸 보면 항상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한다기보다는 그냥 내 할 일에 집중하는 그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잘하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떤 게 부족하다 싶으면 또 그거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정신없이 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네,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상황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저 자신한테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를 잘 믿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잘할 수 있는 것들 믿어주고 그리고 나한테 집중하면서 그리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휴식을 취하세요. 1, 2주 정도. 네, 어차피 계속 하면은 더 피폐해지고 면접 가서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 항상 나에게 더 집중을 해서 상황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적인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이 프로젝트 할 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해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아, 고민을 했는지. 왜냐면 나중 가면 까먹거든요. 그리고 면접 전날에 뭐 생각하려 그러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뭐 예쁘게 정리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나이브하게 좀 러프하게 정리를 대충 막 음, 써놓더라도 나중에 또 면접 볼 때 한번 보다 보면은 또 생각이 그게 또 관련돼서 떠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프로젝트 하면서 어느 정도 적어 두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나서, 저는 면접 준비는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그 질문들을 싹 다 바로 복기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다 달아봤어요. 음. 이렇게 해서 좀 일종의 자기 자신한테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방법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와, 거의 1시간 반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